당신이 80세가 되어 혼자 화장실도 못 간다면 누가 당신을 돌볼 건가요? 잠깐,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요양병원 200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20년 후엔 지금보다 요양병원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라면 10년 후엔 병원 침대를 구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중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현재 전국 요양병원 대기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대기기간이 8개월. 급하게 입원이 필요해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알아서 늙어라. 요양병원 확충 대신 집에서 돌보라는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돌볼 사람도 돈도 시스템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부산 3곳, 대구 2곳, 경기도 5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병원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80%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될 노년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위험해집니다. 대부분의 50대에서 60대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돈만 내면 잘 돌봐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진실, 요양병원은 망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환자 1명 돌보는데 하루 25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험에서 받는 돈은 15만 원뿐입니다. 매일 1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간병인 월급이 5년 전 200만 원에서 지금 350만 원으로 뛰었어요. 간호사는 더 심각합니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하지만 병원이 받는 수가는 그대로예요. 두 번째 진실,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돌보기에서 집에서 알아서 돌보기로 180도 전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대상자가 95만 명인데 2030년엔 140만 명, 2040년엔 220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모두 시설에서 돌보려면 연간 120조 원이 필요해요. 국가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인 거죠. 세 번째 진실, 당신이 생각하는 집에서 돌봄은 환상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은 하루 4시간뿐입니다. 나머지 20시간은 당신 혼자 버텨야 합니다. 방문 간호는 어떨까요? 주 2회, 1회당 30분 정도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혈압이 높아도 기다려야 해요. 주간보호센터는 경증 환자만 받습니다. 치매가 중등도 이상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번째 진실,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간병인이 전국적으로 35만 명 정도인데
수요는 60만 명을 넘어섰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게다가 간병인 연령도 문제예요. 평균 연령이 61세입니다. 60대 간병인이 80대 환자를 돌보는 셈이죠. 몇 년 후엔 이분들도 은퇴하게 되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99%가 모르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맞춤 노후 돌봄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집 환경 개선,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가족과의 소통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은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숫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19년 1,538개였던 요양병원이 2024년 현재 1,28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만에 257개가 사라진 거죠. 연간 50개씩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30개, 2023년 45개, 2024년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62개가 문을 닫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원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구조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김할머니를 예로 들어보죠. 드문의 시간. 간병이 필요하니 간병인 2명이 교대 근무합니다. 간병인. 월급만 7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전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인건비까지 더하면 월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받는 돈은 월 450만 원뿐입니다. 매월 750만 원씩 적자예요. 이런 환자가 10명 있으면 월 3억 7천만 원 손해입니다. 이 원장은 결국 작년 12월에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28년 동안 운영했던 180병상 규모 병원을 말이죠. 두 번째 원인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에요. 현재 간병업계의 인력 구조를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간병인 등록자는 전국적으로 82만 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5만 명뿐입니다. 나머지 47만 명은 등록만 해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임금 대비 노동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24시간 근무에 월 350만 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4,800원 정도예요. 최저시급보다 낮은 수준이죠. 게다가 근무 환경도 열악합니다. 치매 환자의 폭언이나 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예요.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도 심각하고요. 한 간병인의 증언입니다. 작년에 돌본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셨는데 하루에 대변을 10번씩 하셨어요. 기저귀 갈고, 씻기고, 침대 시트 갈고, 이런 일을 밤낮 없이 반복하다 보니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내야 하고요. 결국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를 떠나고 있어요. 현재 간병인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게 이를 증명합니다. 세 번째 원인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있겠죠? 정부가 요양병원 신규 허가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2024년 요양병원 관련 예산 3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2% 증가. 2024년 재택돌봄 관련 예산 1조 8천억 원 전년 대비 25% 증가.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요양병원 비중을 현재 60%에서 30%로 줄이고 재택돌봄 비중을 70%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번째 원인 코로나19의 치명적 타격. 코로나19는 요양병원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면회 금지로 가족들의 불만이 폭증했어요. 돈은 내는데 부모님 얼굴도 못 보게 한다는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방역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월 방역 비용이 3천만 원씩 나왔다고 하더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병원 전체가 폐쇄되고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어요. 실제로 대구의 한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으로 3개월간 신규 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손실만 15억 원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 임대료와 운영비 급등인데요. 병원 부지 임대료도 큰 부담입니다. 5년 전 대비 평균 40% 올랐어요. 전기료, 가스료, 식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영비가 올랐는데 수입은 그대로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서울 강남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30% 올려달라고 하네요. 안 주면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수가가 묶여 있어서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어요. 결국 문 닫는 수밖에 없죠. 여섯 번째 원인 의료진 수급 불균형. 요양병원에 근무할 의사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공의 제도 개선으로 대학병원 의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굳이 힘들고 수입도 적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려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요양병원으로 오는 간호사가 급격히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요양병원들은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또 다른 운영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요양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정부는 왜 집에서 늙으라고 할까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 말고 집에서 늙어라는 거죠. 정부 정책 전환의 배경. 왜 이런 정책으로 바뀐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부담의 한계.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2024년 장기요양보험 지출 14조 3천억 원, 2030년 예상 지출 28조 원, 2040년 예상 지출 52조 원.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이 650조 원 정도인데 그중 52조 원을 노인 돌봄에만 쓸 수는 없거든요. 반면 재택돌봄 비용은 시설 돌봄 비용의 60% 수준입니다. 비용 절약 효과가 크다는 거죠. 두 번째, 선진국 동향 반영.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정책을 보면 모두 탈시설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 재택돌봄 비율 75%, 독일 재택돌봄 비율 68%, 네덜란드 재택돌봄 비율 82%, 우리나라는 아직 45% 수준이에요. 선진국에 비해 시설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죠. 정부는 이 비율을 2030년까지 7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들의 선호도. 실제로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봄 받기를 원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집에서 돌봄 받고 싶다 76%, 시설에서 돌봄 받고 싶다 18%, 상관없다 6%,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게 대다수의 희망인 거죠.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서비스들. 그렇다면 정부가 제공한다는 재택돌봄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1. 방문 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4시간 동안 돌봄 제공. 신체 돌봄, 목욕, 배설, 식사 도움,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하지만 현실은 4시간 외에 나머지 20시간은 혼자 버텨야 합니다. 2. 방문 간호 서비스. 간호사가 주 1, 2회 방문해서 건강상태 체크, 혈압, 혈당 측정, 간단한 의료 처치. 하지만 현실은 응급 상황에는 대응할 수 없어요. 3. 주간보호센터. 낮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에서 돌봄, 식사 제공, 목욕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하지만 현실은 중증 환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4. 단기 보호 서비스. 가족이 여행 가거나 응급 상황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시설에서 돌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 하지만 현실은 자리가 없어서 이용하기 어려워요. 5.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집에 센서 설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 하지만 현실은 센서가 고장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들,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서울 송파구 김모 씨 72세.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와서 도움을 줍니다. 목욕시키고 점심 해주고 청소해주고. 하지만 오후 1시에 요양보호사가 가고 나면 저녁 9시까지 8시간을 혼자 버텨야 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상태인데 말이죠. 밤에는 더 심각합니다.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5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례 2. 부산 해운대구 박모 씨 69세.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다른 이용자들과 다툼이 생겼어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결국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되니 이용을 중단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례 3. 대구 수성구 최모 씨 75세.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생겨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2번 간호사가 와서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줍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상처가 악화됐어요. 응급실에 가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19를 불렀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 우선순위가 낮다며
3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루만 늦었어도 발가락을 자를 뻔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의 심각성. 재택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등록자 82만 명, 실제 활동자 35만 명, 필요 인력 65만 명, 30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방문 요양 분야가 가장 심각합니다. 혼자서 여러 집을 다니며 일해야 하는데 안전 문제나 업무 강도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요양보호사의 증언입니다. 하루에 3군데에서 4군데의 가정을 방문해야 해요. 각 집마다 4시간씩 일하면 16시간 근무입니다.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8시간이 넘어요. 게다가 일부 가정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며 온갖 자비를 시키려고 해요. 지역별 서비스 격차.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서비스가 있지만 지방은 더 심각해요. 전북 고창군의 경우 주간보호센터가 단 한 곳뿐입니다. 군 전체 인구가 5만 명인데 말이죠. 방문 요양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읍면 지역은 이동거리가 멀어서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합니다. 결국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사실상 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거죠. 예산 배정의 현실. 정부가 재택돌봄 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실제 필요한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2024년 재택돌봄 관련 예산 1조 8천억 원. 실제 필요 예산 전문가 추산 4조 5천억 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정부의 집에서 늙어라 정책은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 정책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변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의 노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AI 기술의 발전, 건강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이상 증상 조기 발견, 병원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치매 예방, 인지 기능 향상 훈련. 이미 삼성, LG에서 AI 헬스케어 제품을 출시했어요. 집안에 설치하면 어르신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을 감지하면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줘요. 로봇 기술의 상용화. 간병 로봇 기본적인 돌봄 업무 수행, 대화 로봇 외로움 해소, 인지 훈련, 이동 로봇 휠체어, 보행 보조 로봇, 가사 로봇 청소, 요리, 정리. 일본에서는 이미 간병 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기본적인 신체 돌봄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원격 의료의 확산, 집에서 전문의와 화상 진료, 실시간 건강 데이터 전송, 24시간 응급 상황 모니터링, 맞춤형 처방, 약 배송 서비스.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가 급속히 발전했어요.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대학병원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게 됐죠? 정부 정책의 점진적 개선.
정부도 현재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있어요. 인력 양성 정책,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간병인 전문성 강화, 교육 과정 개선, 자격제도 정비, 젊은 인력 유입 장학금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 확대, 방문 요양 시간 확대, 현재 4시간, 2030년 6시간 목표, 지역 격차 해소, 농촌 지역 서비스 인프라 확충,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증액, 2024년 장기요양보험 예산 14조 원, 2027년 목표 20조 원 43%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연평균 20% 증가, 사회인식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과거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 현재 전문적인 돌봄이 더 좋다. 과거 요양원에 보내면 불효자다. 현재 적절한 시설에서 전문 관리를 받는 게 옳다. 이런 인식 변화 덕분에 가족들의 부담과 갈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민간 부문의 혁신. 기업들도 노인 돌봄 시장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 온라인 간병인 매칭 플랫폼, 구독형 홈케어 서비스,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시니어 전용 주거단지, 투자 규모. 2024년 실버케어 시장 규모 25조 원, 2030년 예상 규모 50조 원, 연평균 성장률 12%. 이렇게 큰 시장이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준비와 마음가짐입니다. 과거의 노인상 버리기. 늙으면 병들고 무력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70대는 과거 50대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이에요. 적극적인 건강관리, 운동, 식단관리,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수명을 늘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간병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 유지. 혼자 고립되지 말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이에요. 평생학습 자세. 새로운 기술, 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속 배우세요.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실천 가능한 첫걸음.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건강검진 예약하기, 보건소, 병원,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확인하기, 집 안전점검하기, 미끄럼 위험 요소 제거, 간병보험 상담 받기, 가족과 솔직한 대화 나누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 실천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99%의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마무리 메시지. 요양병원 시대가 저물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바로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행복한 삶,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품이 있는 노년,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현명하게 준비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병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꿀팁들과 정부 지원, 제도 200% 활용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이런 준비가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